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혼 상제, 지난번에 살펴본 한자에 이어서 장례식장 많죠, 주변에.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자가요, 장사 지낼 장자인데 보시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좀 무덤 같죠. 무덤처럼 그려놨는데 사실 의미하는 게 뼈예요. 뼈. 그래서 요 글자가 이 글자의 각골문입니다. 부서진 뼈 알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죽을 사자 이거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요게 이제 각골문이 이렇습니다. 각골문이 이래요. 그래서 무덤 같은데 사실은 뼈다. 뼈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추적해 보니까 옛날에 뼈를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뼈 같죠? 이때는 이 각골문 뼈예요. 이게 뼈. 이 뼈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들이 위에 뼈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 있는 뼈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다가 지금 이 모습 비슷해지죠. 이렇게 변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이 뼈가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지금 이렇게 그리느냐, 요 놈을 이렇게 그리면요. 밑에 애들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요. 뼈 골자. 이렇게 하면 뼈 골자가 여기 살점 좀 붙어 있는 거예요. 뼈에 살점이 좀 붙어 있어요. 뼈다귀 해장국 드셨잖아요. 드시잖아요. 뼈가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서진 뼈 알자. 요거는 지금 뭐냐? 요거는 뼈 발을 과자. 뼈를 잘 발라내는 발골하는 거죠. 뼈를 발라내는 과자.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뼈라는 것만 아시면 좀 요것도 지금 모양은 무덤처럼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변형을. 처음에는 이렇게 뼈였다 그냥 이런 식의 뼈다귀였다. 이런 뼈가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되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어디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왜 이게 제 주장이냐면 실제로 이 부서진 뼈 알자의 각골문이 뭡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그려요. 이 두 개를 각골문으로 봐요.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를 추적해 본 거죠. 뼈 모양에서 변형됐을 것이다. 이게 그냥 제 주장입니다. 그럴싸하죠?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뼈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것도 보실래요? 이 응용이 이 부서진 뼈 알자에다가 칼도자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뼈를 이렇게 칼로 분해해서 벌려놓은 모습. 벌릴 열자. 불화자 넣으면요. 뼈를 태울 정도의 매서운 불입니다. 엄청난 열기. 아시죠? 열려한 그 정도의 열정입니다. 뼈를 불태울 정도의 그 매운맛, 그런 열자예요. 매울 열자. 그런 열정. 예. 그래서 이 뼈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절하고 있죠? 뼈를 모셔놓고 뼈를 이렇게 돌아가신 뼈를 풀 사이라는 건 이거 단순히 숲에다가 정도가 아니라 풀로 잘 덮어놨다는 겁니다. 뼈를 풀로 잘 덮어놓고 사람이 절하고 있다. 됐죠? 자, 이게 장자다. 이 네모난 데다가 뼈를 이렇게 해놓은 거. 요게 이제 옛날 각골문 장자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부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 죽을 사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을 사자잖아요, 지금. 죽을 사자는 뭐예요? 뼈에다가 사람이 절하고 있는 모습. 뼈를 묻어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제대로 무덤을 파서 묻었다는 느낌을 주려고 풀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저게 없어도 이게 죽을 사자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변형됐고 여기에 사람이 알아보기 좀 힘들게 변형됐죠. 사람이 이쪽을 보게 만들어 가지고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글자 보면 선명하다.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구나. 그래서 죽을 사자를 넣어서 위아래 풀을 둘러가지고 여기는 이제 풀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풀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된 겁니다. 자, 장례 장자 다 끝냈습니다. 이 뼈다귀의 모습 기억하시고요. 이 뼈다귀의 모습들이 포인트다. 안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자체가 이미 무덤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이 글자가 나올 겁니다. 또 그때 또 설명드리고요. 자, 장례 장자, 예절 예자는요. 요거는 제사 지낸다는 거죠. 이거는 하늘입니다. 점 찍고 선 긋고 점을 찍어 놓으면 위쪽이라는 거예요. 점을 아래다 찍으면 아래쪽이겠죠. 위쪽에다가 제사를 지냈더니 은총을 내려주시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렇게 이 하늘의 제사 지내서 복을 받는 모습인데 제사 지낼 때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거냐? 여기에 이 두 자는 그릇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릇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여기다 곡식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각골문이에요. 이쪽만 하면 그 풍년 풍자예요. 그래서 풍년 풍자 이쪽 원래 안 그렸어요. 풍년 풍자가 이미 그냥 제사 지내는 예자로 쓰였어요. 근데 옆에다가 제사를 의미하는 걸 더 보태준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래서 그 해에 그 수확된 풍성하게 수확된 결과물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기에다 바치는. 그런데 지금 약자로 예절 예자 약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십니다. 하늘에 절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예절 예자 예자죠. 예. 살펴봤고요. 장례 헌공한다. 뭔가 헌금 낸다 그러잖아요. 우리 헌공한다. 바칠 헌, 바칠 공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헌자, 헌금 할 때 헌, 왜 이게 지금 바칠 헌자가 된지 한번 보시죠. 옆에 이거는 개입니다. 개. 일단 개예요.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좀 왜곡됐어요. 글자가. 이 글자가 더 원형에 가까워요. 원래 개는요. 이래요. 개 그리는 게 쉽습니다. 이게 개예요. 와닿으시죠? 더 그려볼까요? 네. 눈까지 한번 그려보죠. 이건 귀고요. 발. 여기 몸통도 그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꼬리. 개죠? 그럼 이게 지금 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깝죠. 보세요. 이 개견자. 개죠? 지금. 얘잖아요. 근데 이때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멋있어지면서 이상해졌어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원래 개에서 이걸 고치고 또 이리 갔는데 얘들끼리는 다시 비슷해졌어요.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등장하면 그냥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견자가 이렇게 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면 이렇게 이쪽이 입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몸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견자 모습을 잃은 것뿐이고요. 오히려 이 글자가 비슷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호랑이 등장했습니다. 점점 일이 꼬이는데요. 자, 호랑이 그려볼게요. 옛날 호랑이. 이빨 그려볼까요? 이게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어지면서 선이 되고 여기까지 얼굴이었다는 얘기고 얼굴 밑에 털 좀 나와 있고 호랑이 호자에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이거 호랑이에요. 요거는요.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솥을 의미하는 글자였죠. 솥 격자로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솥이었냐?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이쪽이 서로 격리돼 있다. 이런 솥이 있다. 자, 솥에 호랑이에 개 떴어요. 뭘까요? 호랑이를 잡아다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솥에다가 개고기를 삶아서 바친 모습, 제사 지내는 모습. 고기는 개고기, 그릇 솥에는 호랑이 무늬. 솥에 막 무늬를 새기잖아요. 호랑이 무늬 그릇인 거예요. 호랑이 무늬 그릇 솥에다가 개고기를 삶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도 제사 지냈다. 개고기로도 지냈다. 양이나 소로만 지낸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명히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개고기를 솥에 잘 삶아서 뭐 바치는 모습. 이게 이제 헌자입니다. 바칠 헌자. 자,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여기가 이 글자 격자가 서로 격리됐다는 의미로 격리된 밑부분이 격리된 솥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못 통하는 이 부분까지 그 음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격리돼 있는 그런 솥. 그런 솥에 호랑이가 새겨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주둥이에요. 여기가 위로 아래로 털이 난 거고 위로 이렇게 귀나 털이 난 모습이고요. 털이 나고 귀가 달린 모습이고. 자, 여기까지 하나 보시고요. 공은 그러면 어떻게 바친다는 의미가 되는가? 요거는 재화죠. 그럼 화폐를 의미하거든요. 화폐는 재화거든요. 자, 이게 또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에서 위로 바친다는 거. 아래에서 위로 바친. 곡물이라고 하죠. 곡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공한다 그래요. 조공한다. 요즘 아이돌들한테 조공한다고 하잖아요. 팬들이. 위로 물건을 올리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백성들이 임금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공자가 쓰이기 때문에 이 공자가 등장하면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위와 아래가 이어졌다는 의미로 보셔야 이 글자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글자를 이렇게 분석을 안 해요. 이걸 보고 이어졌다고 보시질 않더라고요. 잘. 그냥 뭔가 물건을 뭔가 만들어서 바친다 정도로 생각하시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에다가 진상 올린다는 포인트는 이 공자에서 온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헌공한다, 바친다, 재화를 바친다 이 뜻이고요. 절약, 어려서부터 끝없이 들으셨을 텐데 절약의 실체를 한번 보죠. 자, 근데 이 절은요 관절할 때 쓰는 절자죠. 관절, 마디, 그렇죠? 마디, 절제. 네, 이런 이 약은 이게 뭔가 이렇게 묶다, 묶을 약자거든요. 네. 검약하다, 뭔가 이것도 절제 의미가 있죠. 딱 묶어둔다, 단돌이한다. 단돌이라고 그러죠. 단돌이.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단속한다. 묶어둔다는 거는 더 이렇게 방만하게 안 두고 묶어둔다. 단속한다. 관절은 어떤 이 대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 마디. 대나무 마디. 요게 일정할 때마다 한 번씩 마디를 딱 준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이게 마디고 요게 이제 절제의 의미다. 관절. 관절의 의미고. 여기서 한 번씩 딱 이제 마무리 뻗어나가다가 다지기를 하고 또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제하는 모습이 있죠. 관절, 마디, 절제. 자, 실제로 이 한자를 한번 보실게요. 그럼 여기에 벌써 대나무라는 거죠. 대나무 떴죠, 벌써. 대나무. 여기서 치면 이제 이거 잎이에요. 이렇게. 대나무. 대나무가 있고, 자, 요거 뭘까요? 요거 밥입니다. 밥. 각골무는 이거예요. 밥그릇에 밥치솟아 있죠? 자, 치솟아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밥 식자입니다. 그럼 이 뚜껑 빼면요. 지금 이게 지금 고측자예요. 이 뚜껑 빼면 고측자예요. 이 치솟은 부분이 점으로 표현되고요. 이 밑부분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죠?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 아무튼 곧즉자의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치솟은 밥이고 이 부분이 그릇과 요 밑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뭐예요? 우리 곧즉자는 뭐예요? 밥은요. 지금 밥 뚜껑 열어놨잖아요. 어머니 마음으로 보면 밥 뚜껑 열어놨어요. 지금 뚜껑 덮어놔야죠. 아직 안 오면 사람이. 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빨리 먹으라고 하겠죠. 곧바로 먹어야 돼요. 지금. 밥을 곧바로 먹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 때를 놓치면 못 먹어요. 상해요. 밥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맙니다. 때. 그러니까 곧즉자가요. 지금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빨리 처리하라. 이해되시죠? 곧즉자. 그래서 곧즉자가 있는데 대나무가 있다. 뭘까요? 밥을 먹을 그때다는 거예요. 지금. 제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제철을 놓치면 안 된다. 철. 그래서 이 마디절자의 또 다른 의미가 철이나 어떤 계절도 의미합니다. 계절. 계절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디인 거예요. 시간의 마디. 시간의 한 관절이요. 1월달, 지금 몇 월달? 2월달, 3월달. 절기로요. 절기에서 이 절자를 쓰잖아요. 절기. 지금 뭐죠? 소서가 지났다. 뭐가 된다. 이게 하나하나가 절기예요. 시간의 마디, 시간의 관절. 그래서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여기서 절약이라고 쓸 때는 절제하라는 의미죠. 절제하라. 그러니까 딱 그 자기 분수를 알고 그 한 마디에서 더 뻗어나가지 말고 일단 절제해 좀 그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절제하라. 그리고 또 뻗어나가라. 그러니까 대나무 마디처럼 막 뻗어나가지 말고 뻗어나가다 한번 멈춰서 절제하고 또 뻗어나가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철, 계절, 관절, 마디 절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절제의 의미다. 딱 지금은 절제할 타임이다 이거죠. 지금 때는 딱 절제할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은 이쪽은 실이고요. 실로 지금 보세요. 이게 직관적입니다. 실로요 어떤 물건을 묶었어요. 선 하나는 어떤 뭐 가리키는 그냥 글자예요. 선이나 이제 이런 거요. 뭔가 어떤 물건을 그냥 어떤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거를 뭐예요? 묶었다는 느낌 들죠? 실로 어떤 물건을 잘 묶은 겁니다. 단속하라. 그러니까 절약은요. 지금은 너는 막 뻗어나갈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춰야 할 때다. 그쳐야 할 때다.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져야 할 때다. 이런 의미고요. 약은 좀 단속하라. 단돌이 좀 해라. 방만하게 굴지 말고 단돌이 해라. 그래서 힘을 좀 모아서 뻗어나가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절약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계절이라고 쓰일 때는 왜 계절이 됐나요? 시간의 관절이 계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의 마디가 계절이다. 자, 절약 아셨죠? 화복. 자, 복은 너무 많이 해서 아시죠? 자, 하늘에서 축복이 내립니다. 그걸 어디다 담아요? 예, 항아리에. 자, 이렇게 그리면 이해되시죠? 항아리에 담아라. 그런데 하늘이 복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다구가 됐죠. 그렇죠? 이게 뼈다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뼈를 발라버릴 과자예요. 하늘이 뼈를 발라버린대요. 그래서 여기다 입구자가 쓰인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와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 삐뚤어질 와자입니다. 왜냐? 입이 삐뚤빠뚤하잖아요. 뭐 말을 하면 삐뚤빠뚤하니 갈지자 지금 뼈다구처럼 무질서하게 말을 하고 입이 삐뚤어져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뼈입니다. 뼈. 재앙이 임하리라. 하늘이 재앙이 이렇게도 풀 수 있죠. 하늘이 재앙을 임해서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다. 이해되시죠? 그것도 입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삐뚤어진 소리를 하면 하늘이 뭔가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자, 화복입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뼈 골자의 윗부분이라는 거. 뼈 골자의 윗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뼈다귀 위에 하나 뼈다귀, 여기 중간 뼈다귀, 밑에도 뼈다귀들을 그리는 거다. 죽음입니다. 죽고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해요. 죽고 뼈만 남은 상태가 너한테 그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뭘 내려줄 때 축복, 가피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벌, 재앙을 내려줄 수 있다. 왜? 둘 다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게. 단순히 제사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글자가. 하늘이 뭔가 내려주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제사 그 보일 시자, 제사를 의미하는 시자를 풀었던 것도 의미가 있죠. 뭔가 하늘이 보여준다고 해서 보일 시입니다. 재앙을 보여주거나 축복을 보여주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자 안에 참 많은 게 있어요. 횡액을 당하다 이런 말 쓰나요? 횡액을 당했다. 그렇게 힘든 중에 이런 고급진 표현을 쓸 수 있으시면 배운 사람이죠. 내가 횡액을 당했어. 그래서 횡 이게 왜 가로 횡자일까요? 참 한자가 이게 재밌어요. 일단 딱 보면 모르실 거예요. 거의 화두예요. 퀴즈죠. 이게 왜? 이건 나무 목자죠, 여러분. 나무 목이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건 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 달렸어요. 배가 뭘 먹었어요, 많이. 원래 그 누루항자 있잖아요. 누루항자가요. 원래 각본을 보면 위에 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에요. 배를 강조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인데 사실 배만 강조해도 누루항자입니다. 왜? 우리 오방색에서 땅의 색이 뭐죠? 황색. 땅이 황색이에요. 인체에서 배는 뭐라고 그랬죠? 땅. 중후한 오장육부를 오대양 육대주에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땅의 색이라도 황색인데 원래 이게 의미하는 게요. 아예 여기다가 구슬옥자를 더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옥을 의미해요. 차는 그 폐옥. 옥을 장식으로 해서 차는데요. 허리에 이렇게 허리띠처럼 차는 옥이에요. 그래서 가로질렀다는 뜻이 된 경우. 배에다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옆으로 차는 옥을 말해요. 그럼 여기 나무랑 이걸 해놨으면 뭐겠어요? 이게 노랗다는 의미를 준 게 아니라 가로지른다는 의미가 포인트인 거예요. 나무로 가로지른다. 이게 빗장횡자입니다. 빗장이요. 문을 닫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가로지르는 그 나무, 빗장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지르다 빗장횡자입니다. 여기 액은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옆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못 막죠. 앞에서 오면 막잖아요. 가고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온. 이걸 내가 못 막았네 하는 거예요. 횡액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게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시에 치고 들어온 고난, 재난을 횡액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횡자 이거 아시겠죠? 누루황자도 아시겠죠? 그래서 황금색 누런 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배가 누런색이기도 하고요. 배가 땅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좀 중의적으로 쓴 겁니다. 이 한자를. 액은 왜 이게 액일까요? 여기 보통 이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 보면 이게 안 풀려요. 이게 실제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힌트가 있냐면요.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언덕 위에 서 있는데 그 기반을 삽으로 파고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서 있을 수가 없게. 이게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어떠세요? 위태로울 위자. 비슷하죠? 지금 여기 사람만 없지 서 있는 기반을 땅 밑에서 뭔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삽으로 파헤치고. 이게 재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재난이에요. 곤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횡액은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재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이 위자를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 액은 요거의 각골문은 뭘까요? 그냥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재난이 땅을 판다는 느낌이 있어요. 땅을 판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도 응용해 보는 겁니다. 글자가 통하니까, 글자가 같으니까 여기다 응용해 가지고 위에 사람만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똑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양한 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드립니다. 횡액. 횡액을 당하시지 마시라. 자, 그래서 어떤 역경이 와도 잘 이겨내시면요. 횡액이 와도 이겨내시면 진급을 합니다. 랩업을 하죠. 랩업. 레벨 랩. 오를 업 해가지고 랩업을 합니다. 그래서 랩업이에요. 진급은. 그래서 원불교는 참 재미있는 종교인 게 진짜 게임 하듯이 랩업을 추구하는 이렇게 강조한 종교가 없어요. 랩업을. 그렇죠? 불교도 뭐 견성하자 이런 말인데 여기 랩업하자거든요. 뭐 공부 성적, 사업 성적에서 여기 저 위대한 정사님들 돌아가시면 공부 성적이 공개됩니다. 현 무슨 레벨인지가 이런 종교가 없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참 맞는데 게임하듯이 이 인생 게임이죠. 이런 보살 게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자, 강급하지 말자 하는 이 종교라서 진급을 또 많이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급도 한번 알아볼게요. 진급은 이제 그 내 급수를 올리자는 건데 급수가 이거죠. 이것도 실인데 실이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의미는 사람을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은 겁니다. 잡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잡았다. 거기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는 데까지 도달해가지고 내가 잡았다. 그래서 실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의미하게 돼요. 실의 등급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그래서 실의 등급을 의미해요. 실의 등급.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실이 이제 명품인지 저질인지 고퀄인지 막 이제 등급을 나눈다면 진급은 이제 급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 세 추자죠. 세. 또 세 등장했어요. 세. 여기 세 추자고요. 이거는 길을 발바닥 걸어간다. 요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발바닥. 자, 길을 간다는 뜻이 이쪽엔 있고요. 이쪽은 새예요. 뭐냐? 나아갈 진은요. 새가 쫙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급수가 막 나아가면 최고겠죠. 게임하는 분한테 레벨이 쫙 새가 하늘을 뻗어나가듯이 진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급이고요. 자, 이어서 강급은요. 똑같이 급수죠. 실의 그 질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이게 급수고요. 자, 여기는 언덕이죠. 이렇게 하면은 산이고요. 이렇게 세우면 언덕입니다. 언덕을 자 이렇게 내려오더라. 레벨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강급, 진급과 강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계속 진급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놀아도 진급하는 게 좋지. 강급하는 거는 싫죠. 그래서 우리 제가 얘기하는 봄, 여름으로는 진급을 설명할 수 있고요. 가을, 겨울로는 강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약하지만 자꾸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레벨을 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계속 가을, 겨울 가면서 강급하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지은 어떤 업이요. 어떤 부분은 진급을 나를 시킬 거고 어떤 부분은 강급을 시킬 거예요. 이걸 하늘이 대차대조표를 잘 검토해서 인과대로 집행해 주겠죠. 복이 더 많으면 복을 받을 거. 벌 받을 게 많으면 재앙을 받겠죠. 화복이 펼쳐지겠죠. 이런 식으로도 강급, 진급을 한 사람 안에서 또 진급되는 부분, 강급되는 부분. 그 은혜를 내가 베푼 부분, 남한테 해를 끼친 부분. 이런 것도 따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소소영령하다. 밝고 신령하고 신령하다. 소소영령에서 이
소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숟가락과 그릇 이제 이걸 의미하거든요. 숟가락 뭐냐? 술이 익었으니 술을 퍼서 같이 먹자고 부를 쏟자입니다. 부른다는 뜻이. 술 먹자고 부르니까 예전에 막 그 미쳐서 뛰어갔던 사람 있지 않나요? 목이 막 꺾어져 가지고 뛰어가는 게 초월할 초자 그렇죠? 그렇죠? 막 뛰어서 가더라. 부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요. 근데 이건 이번에는 뭘 불렀어요? 빛을 불렀어요. 태양을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다는 뜻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빛나다는 건 햇빛이 나한테까지 이르렀다고 본 거예요. 내가 햇빛을 불러들였다, 초대했다는 뜻으로 본 겁니다. 초대했다, 불러들였다. 예. 여기 이렇게 하면 손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부르면 초대할 초자죠. 태양을 초대했다. 내가 태양을 초대했다. 그래서 빛이 항상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이 항상 여기 머물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빛이 항상 비추고 있다. 항상 광명하다. 소소. 영영은 신령하고 신령하다. 저 하늘에서 이 하늘 가득히 이건 하늘 밖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천기를 의미합니다. 천기나 지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하느님 자리죠. 저기 하늘에서 공간을 꽉 채우면서 비가 내린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주가 하늘이라면 우주 전체에 뭔가 내려주는 그 신령함이 되고요. 지금 비라고 보면은 그냥 우리 대기권에서 저 위에 하늘에서 뭔가 우리한테 내리고 있다. 하느님도 되고 하늘의 기운이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빗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더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또 똑같이 지상으로 내려주는데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 신령한 그 작용을 느끼면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신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밝고 빛나면서 신령하다. 이건 하느님 작용이다. 하느님 작용이다. 이거 하느님 작용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소영령. 그래서 보통 공적영지 자리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영지 자리는요, 신령하게 알아차리잖아요. 신령하다. 자, 공적영지를 보면요, 공적한데, 고요한데, 자, 신령하다고 하죠. 신령, 하늘에서 임한 거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느님 거다. 그런데 알아차린다. 이렇게 보시면요. 신령하다가 영령이고요. 알아차린다가 소소입니다. 해광은 우리 지혜를 빛에 비유하죠. 해광 우리 배웠잖아요. 지혜의 빛. 빛난다는 건요. 알아차린다. 안다는 게 빛이에요. 모른다는 거는 무명, 어두움. 부처님도 모른다는 걸 무명이라고 그랬죠. 없을 문자 써가지고. 밝음이 없다. 밝음은 그럼 뭡니까? 부처님한테 보니까 무명경에 밝음은 지혜고 무명은 무지다.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빛과 어둠으로 얘기했어요. 예전에 부처님 때부터. 그러니까 소소영령이라는 건 빛나고 빛난다는 건요. 알아차린다. 어떤 유형의 빛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육군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소소영령한 자리예요. 지금 안이비설 신의가 돌고 하루 종일 지금 돌고 도는데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돌고 도는데 전체를 일관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해서 공적영지죠. 육군이 굴러가는데 방해를 안 하니까 공적한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꽉 차 있으면 육군이 놀겠어요. 내가 텅 비어 있으니까 육군이 일어나서 놉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신령하게 알아차린다가 소소영령입니다. 신령한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령한 하늘의 본체와 작용이 해당되는 영역인데 빛나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영령을 남의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기쁜지 슬픈지 뭘 보고 있는지 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뭘 만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소소영령한 자리입니다. 공적영지 자리고요.
다음 성불재중. 여기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자리이타라고 하거든요. 왜냐? 성불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자. 나를 부처로 만들자.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리입니다. 이타. 그럼 근데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닌데, 자타가 원래 불이 둘이 아닌데, 나만 부처 되면은 양심에 찜찜하죠. 내가 부처 됐다는 건요. 부처 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된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한테도 제일 좋은 걸 나눠야겠죠. 그럼 이 중생을 구제하는 게 이타입니다. 자리와 이타는 사실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먼저 부처된 뒤에 중생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리 이타에서 자리가 먼저고 이타가 나중이니까. 근데 이거는요. 구조적으로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내 역량 밖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역량만큼 남을 구제하니까 내 역량을 키우는 게 먼저고 내 역량이 커지면 남한테까지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요. 이런 의미로 자리 이타고 실제로는 둘이 아닌 게요. 이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 어떻게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 된 뒤에 구제해 줄게. 그럼 부처 될 때까지 뭐 하시게요? 명상만? 이제 산에 들어가서 막 수행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처님도 부처 되시기까지 무한한 세월을 중생 구제하고 다니십니다. 즉, 그 전생담 보면은 뭐 말할 수 없는 육바라밀을 하고 다니세요. 자, 이게 둘이 아니란 걸 안다면 우리가 부처 되려면 즉 공부해서 랩업을 하려면 중생을 돕지 않고 랩업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인생 게임이 남을 돕지 않고 천지팔도를 펼치지 않고 중생들한테 사막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성불을 하려면 사막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정신수양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정신수양. 근데 사리 연구부터요. 벌써 내가 남과 내 관계를 연구하지 않고 남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뭐요? 해를 끼치는 게 뭔지 연구하지 않고 사리 연구가 안 되고요. 작업취사 실제로 남을 은혜롭게 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이 작업을 안 하고서는 작업취사. 자, 은혜는 있게 하고 해는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작업취사 하려면 벌써 중생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돕지 않고는 사막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걸 가지고 보면 성불재중이 사실은 하나다. 결국 우리가 사막만 닦으면 성불재중이 따라온다. 아니 사막을 잘 닦는 분이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사막을 닦는 거는 결국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것으로서 사막을 닦고 그 사막을 닦아서 난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좋겠어요. 성불재중은 하나다. 자, 들어가 볼게요. 성. 요거는 이게 지금 정, 우리 가불병정에서 정자인데요. 왜 가불병정 정자 이렇게 쓰냐면 원래 이제 못이에요. 이게 하나의 못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로도 의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지점을 의미하는 정도로 썼어요. 예전에 각골문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 이런 창을 들고 가서 어느 한 지점으로 이 창을 들고 가서 정복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성취할 성자. 근데 이게 지금 못을 의미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후대에 이 글자가 못을 박아놓고 여기라고 지점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행으로 나눌 때요. 갑을병정 할 때요. 갑을병정하면 여기가 정이 됩니다. 그럼 정남방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나침판의 화살표이기도 합니다. 진암거라고 하죠. 우리 전쟁할 때 예전에 진암거를 놓고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 방향을 잃으니까 술에 이렇게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으니까. 남쪽을 딱 가리켜 놓고 여기가 남쪽이라는 걸 방위를 알고 전쟁에 싸울 때 쓰는 걸 진암거라고 그래요.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 남쪽을다가 화살표를 딱 해놓은 갑을병정. 자 보세요. 갑을병정은 천간이죠. 10간 중에서도 남방을 가리킬 때는 갑을병정 이게 정자가 됐고요. 그럼 12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축인묘 진사 오. 오가 이겁니다. 오도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화살표. 정 이리시죠? 자축인묘 진사 오. 다 화살표예요.
남쪽을 가리킨다는 게 되게 중요했다. 예전 한자에서는. 아실 수 있죠? 여기까지는 좀 이제 여담이었지만 이게 이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라고. 남쪽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 한자에서. 그리고 여기는 어떤 한 지점을 도끼 들고 가서 그 상황을 제압하는 걸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창으로 정복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거. 비슷한 게요. 이 정자 있죠, 정자. 정자 비슷한 게 어느 한 목표 지점으로 가가지고 바로잡는다는 뜻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바로잡는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거는 성공했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 글자는 비슷하잖아요. 어느 한 지점으로 가서 창 들고 와서 난을 제압한 거잖아요. 그럼 성공했다의 포인트가 있고 이쪽은 바로잡았다의 의미가 좀 다르죠. 내가 난리를 평정하러 갈게요. 반란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이 말하고 반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느낌하고 좀 다르죠. 좀 고급진 느낌이죠. 이건 성공에만 지금 너무 도취된 느낌. 아무튼 일을 이루었다. 공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부처가 되자는 거죠. 부처가 되는 게 공을 이룬 건데, 자, 이건 잘 아시죠? 사람이 안 입을 자,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뭔가 이 활이 좀 못 쓰게 돼서 끈으로 묶어놓은 거야. 이게 활을 좀 교정하려고 못 쓰게 됐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제 못 쓰게 됐다 의미는 안 가져오고요. 아니다는 의미만 가져와.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됐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이 사람은 범부 중생이라고 보자고 했죠. 이제 더 이상 범부가 아니다. 열애가 됐다.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부 중생의 이제 종의 특성을 벗어나서 열애의 종특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불, 재중.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성불이 목표고 중생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는 재중이 목표인데 재중은요. 여기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이 길이가 같아요. 원래 같아야 돼요. 근무는 그냥 이래요. 근무는 이렇게 썼어요. 가지런하다는 데 포인트가 똑같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코를 써는 겁니다. 이런 뭔가 벼 이삭 이것들을 가지런하게 놓는다는 뜻. 가지런하게 놓으라고 이 코를 써는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잖아요. 가지런하게. 수학의 이퀄 표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가지런히 하다는 뜻이에요. 가지런할 제자잖아요. 가지런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벼 이삭 하나. 많이 변형됐네요. 그렇죠? 이쪽도 이삭 하나. 이쪽도 이삭 하나. 이코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지런하다, 균등하다는 의미가 균등하다, 가지런하다 의미가 지금 중요하죠. 그럼 물을 그려놓으면요.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물하고 육지가 가지런하지 않죠. 물이 있는 부분은 폐인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런하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건너란 뜻이죠. 물을 어떻게 육지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흙을 쌓거나 다리를 놓거나 해서 육지처럼 걸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배를 이용해서도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건너준다가 뜻이 됐습니다. 구제하다, 건네주다. 그러니까 물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가지런하다는 그래서 붙은 겁니다. 물이 흙이 파인 곳인데 물이 있는 곳은 거기를 육지처럼 가지런하게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 중생들이 지금 탐진치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그 양반들을 사막으로 건져주겠다. 사막을 이용해서 건져서 부처가 되게 해주겠다. 이쪽에 있는 분들을 이쪽 열반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게 구제죠. 범부를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구제죠. 자, 중생은 어떤 의미냐? 중생이 좀 안타까운 글자입니다. 원래 각골문은요, 태양 아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벌써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워요. 태양보다 무서운 갑자기 눈이 등장했습니다. 이 점은 그냥 제가 강조해서 그린 거고요. 지금 눈목자로 바뀌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태양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뒤로 올수록 글자가 이제 눈에서, 태양에서 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 대중을 한눈으로 보면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뭐 군대의 무리라든가 어떤 일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무리 중자가 된 거예요. 일정 무리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태양 아래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각골문을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감시, 관리, 좋은 의미로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중생을 관리 감독한다. 이왕이면 이 눈이 부처님의 눈이면 좋겠죠. 부처님이 관리 감독하면 되죠. 성불재중과 연결해서 보면 이 중생도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건 제 염원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